국내 제철에 사용하는 원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광석, 원료탄, 그리고 철 스크랩인데요. 흔히 알고 있는 철광석은 고로를 이용하여 쇠물로 만들어지고, 철 스크랩은 쉽게 생각하면 고철로서 전기로에서 용해시켜 재활용하는 방식이죠.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 중 36%를 차지하는 철 스크랩은 2017년 한 해 동안 617만 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그중 400만 톤인 60% 이상을 일본산 철 스크랩이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16%, 미국이 8%, 중국이 1% 순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본격적으로 발동하게 되자 업계에서는 철강 쪽도 일본의 규제 품목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반도체 소재처럼 일본산의 비중이 높으면 또 일본에서 갑질을 하여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철강업계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쪽에서 한국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수입산 철 스크랩은 국내산 철 스크랩의 대체제로서 사용됩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 스크랩 중 80%는 국내산이고, 나머지를 수입산으로 사용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국내산 철 스크랩의 가격 상승을 견제하는 거기도 하고요. 게다가 전기로를 사용하는 철강산은 반도체 소재와는 다르게 소재의 품질보다 원가가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산 철 스크랩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다른 국가들의 품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일정 가격 이하의 철 스크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일본이 소재 통관 절차를 강화해도 대체재는 풍부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2017년 중국에서는 7천만 톤의 철 스크랩이 남아돌았고, 장원익 포스코 경영수석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에는 철 스크랩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 측에서 철 스크랩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어디서든 대체재를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국내산만 사용해도 무방한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한국을 제외하면 단가가 낮은 고철을 운송비까지 부담하며 대량으로 구입해줄 나라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현재 일본이 한 해 수출하는 822만 톤의 철 스크랩 중 49.3%의 철 스크랩을 고맙게도 한국이 수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러한 철강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한국의 현대제철에서는 일본의 철 스크랩 수입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원래 톤당 38만원에 사들이던 일본산 철 스크랩을 37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선언해서 일본 철강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3월에는 이 가격을 다시 34만원으로 떨어뜨린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동경제철에서는 수많은 공장 중 단 하나의 공장에서 5천원 줄여준다며 애써 양보하는 척을 했는데, 지난 8월 한국의 세관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에 대한 방사능 검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포항, 광양, 당진 등 지역 세관 당국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공급되는 일본산 철 스크랩 검수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죠. 이 검수는 빠르게 진행돼서 검사로 인한 하역 지연은 사실상 없다는 게 국내 업계의 입장이지만, 일본 업계의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인 한국에서 혹시라도 일본산 철강에 대해 불확실성을 품게 된다면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일본의 철강 소식을 전하는 텍스 리포트에서는 당진, 광양, 부산, 마산 등 주요 항구에서 일본산 철 스크랩을 실은 선박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하역 지연, 배송 위험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 제강사들이 추가 계약을 꺼릴 수도 있다 라며 불안감을 키우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가격 협상에서 일본이 철저하게 저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8월 일본산 철 스크랩의 시세는 톤당 27만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본격적으로 발효하여 일본산 소재의 메리트가 더 떨어지자 26만원까지 떨어지는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는 일본의 철강 업계는 한국에게 절대적인 을인데, 전반적인 산업에서 일본이 계속 한국에게 고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일본 철강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일본 철강의 가격도 떨어진다. 이것은 결국 일본의 한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동시에 한국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며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는 역사 왜곡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올해 3월 일본 당국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물론이고 역사 왜곡과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일제강제수탈과 일본군 위안부 등은 축소, 은폐되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비중도 높였습니다.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강도 높게 다루었죠. 한일 외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일 청구권 협정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일제 전범 기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었을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성명을 발표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에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시정을 촉구했죠.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우려와 달리 일본 현지의 반응은 우익 교과서에 더 냉정했습니다. 독도 영유권과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들이 잇따라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왜곡의 끝판왕은 2007년에 설립된 이쿠오샤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아시아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다른 교과서와 비교해 이쿠오샤의 역사 교과서는 1923년 9월 간토 대지진 직후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된 사건에 대한 설명이 가장 짧고 그 배경이 된 근거 없는 유언 비어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교과서 또한 국민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3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4년간 사용하게 될 일본 공립중학교 교과서 선정 결과 이쿠오샤의 역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1%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교과서 채택률은 고작 0.4%였습니다. 엄청난 하락세입니다. 올해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률이 6.4%, 국민 5.8%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내년 이쿠오샤 교과서 채택률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학생 수가 많은 요코하마, 오사카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잇따라 이쿠오샤 교과서를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행동한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내년부터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서 이쿠오샤로 바꾸기로 결정한 곳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역구인 시모노세키뿐입니다. 역시 아베입니다. 마이니치는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바로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등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채택 반대 운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무국장은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장의 교사나 시민의 목소리가 보디블로처럼 큰 효과가 있었다. 참고로 보디블로는 복싱에서 상대의 복부를 가격하는 것입니다. 이쿠오샤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집에 관여한 지유샤의 역사 및 공민교과서도 교육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더 심각합니다. 과거 0.1% 정도의 채택률을 보였는데 올해부터는 정부의 검정에서 결함이 너무 많아 아예 탈락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어떤 학교도 지유샤 교과서를 선택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선택에 일단 박수를 보냅니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를 속이고 감추려는 부끄러운 시도입니다.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 및 영토관을 주입시키는 교과서는 주변 국가의 역사 화해를 가로막고 동북아의 미래까지 위협하겠죠? 일단 상당수의 우익 교과서가 제출되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16일 물러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여전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로 한국이 일본을 헐뜯을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정치적 외교적으로 역사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 도대체 뻔뻔함의 끝은 어디일까요? 자신의 역사 왜곡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죠.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위안부 문제라는 한국과의 큰 현안에 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합의를 만들었고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를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정, 박근혜 정권의 위안부 합의가 한국 외교의 발목을 잡네요.
그런데 위안부 합의의 경우는 한국 측이 사실상 파기를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역사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하며 정치적 외교적 의도에서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일본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라는 평가는 잘못됐다. 사실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가 심각하게 우경화된 데는 아베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서술의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드는 등 일본 역사의식 우경화를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그는 지난 16일 7년 8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퇴임 후 사흘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전후 70년을 맞아 역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일본을 만들 것인지 세계를 향해 담화를 발표했고, 이듬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나의 진주만 방문을 실현했다. 더 이상 듣고 있기가 어렵네요. 그런데 일본 현지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잘 알려진 일본 오사카의 고거 요리 전문점이 있습니다. 즈보라야라는 가게인데요. 지난 15일 100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닫은 것입니다.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오사카 구시가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 식당의 보고 모양 풍선 간판이 철거되는 장면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난 4월 7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이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1868년 창업한 도쿄 도시락 전문점 고비키조 벤마스도 코로나의 불황을 피하지 못하고 지난 4월 폐업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85년 창업한 야마가타현의 마루아치 야타라츠케, 1936년 창업한 도쿄의 교자 전문점 스위토 포주도 비슷한 이유로 장사를 접었습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50년에 가까운 세월을 숱한 위기를 거치며 살아남은 가게들입니다. 이들의 폐업에 요식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의 정책적 무능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기업형 점포의 코로나 도산 건수는 500건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요식업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업이 54건으로 그 뒤를 이었죠. 마이니치 신문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정책적 목표를 고용 유지에 맞춰온 아베 정부가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앞에 우왕좌왕하던 정부의 모습이 요식업계 관련 정책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 아베 씨,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